러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설 연휴를 쉬는 동안 뉴욕 증시는 회심의 반등장이 펼쳐졌다. 나스닥은 금요일날 3.13%, 그리고 월요일은 3.41% 더 큰 폭으로 올랐고, 화요일도 0.75% 오르면서 계속해서 상승 랠리가 펼쳐졌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우리 연휴였던 월, 화, 수, 내리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우리는 이 기회를 설 연휴로 안타깝게 놓쳤습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내일 새벽에 뉴욕 증시가 저렇게 내리 올랐으니까 조정받을 만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락 마감하면 우리는 또 그동안 상승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에 갭상승 출발을 한다고 해도 전강 후약으로 또 장 초반에 들어간 사람들만 그대로 물려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거 다 미리 얘기했잖아. 설 연휴 전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리가 예상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우리 설 연휴 동안 미국 증시 계속 오르다가 마지막 날 조정받는 거라고. 원래 아무리 막 모래시계 막 이렇게 하면 널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 막 하고 드라마 대박 나도 연초나 봄에 잘 되면은 연말에 연예대상을 못 한다니까요. 그만큼 이제 성과도 중요하지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무튼 이 모든 사단의 근원이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7%대로 거의 지금 한 40년 전, 그러니까 베이비붐 세대 586 세대가 한창 활동하던 그때의 그 수준까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유로존이 창설되고 나서 최대치인 5%대고, 우리나라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기준금리의 2배가 넘는 3%대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 최대 그 수출 실적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2달 연속으로 지금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탈원전 하면서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수입 비용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고, 아무튼 미국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이거야말로 진짜 피크아웃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그 낙관적 전망이 뉴욕 증시도 일단 바닥을 한번 확인하고 반등을 뽑아낸 거고요. 사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정치적 이슈가 된 거나 마찬가지죠. 올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또 워싱턴도 월가도 좀 예민한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뭐 이런 그 경제 쪽 언론들,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경고하고 있고, 연준은 여기에 장단을 맞추면서 금리 인상하고 긴축을 막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그러나 경제 지표를 한번 보세요.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이 가까워졌다, 혹은 이미 정점을 지났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어떤 차트 분석이 가능해 보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장기채 금리는 완만한 장기금리의 흐름은 일단은 하락장은 일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미국 장기채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어떤 예보치라고 보면 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면서도 극심할 거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을 하면은 장기금리가 벌써 예진작에 더 큰 폭으로 올랐어야 되고, 또 시장 참여자들은 인플레이션 위험을 대비해서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았다. 그래서 최근에 채권금리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겨우 1.8%대다. 선진국 기준으로는 물론 이제 높은 편이죠. 영국이 10년물이 1.14%고 미국은 10년물이 0.13인데 이것도 최근에 2배 급등한 게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독일의 분트 국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가 이제야 겨우 0.02% 양전한 걸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너무 과민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왜 과민 반응이라고 제가 약간 일축을 했냐면은,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은 당연히 통화정책 당국에서 제일 싫어하는 그런 현상이고, 이거 어떻게든지 때려잡으려고 막 나서는 게 당연한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 물론 존 템플턴 경이 경고한 말이 있죠. This time is different.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될 수도 있는 무서운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엔 다르다고 보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올라온 게 코로나 때문에 락다운했다가 리오프닝했다가 계속 그 어떤 공급을 조였다 풀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이제 유럽의 에너지 부족 현상, 여기에서 또 인플레이션이 또 부과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시적이고 더구나 재료로서의 영향력, 그러니까 악재로서의 시장 하방 압력은 점점 더 약화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우선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연준 임원들 사이에서 뭐 하자 말자 이런 이견은 아예 없는 상태고 무조건 한다. 다만 금리 인상의 폭을 한 방에 0.5%포인트 이렇게 올리느냐를 놓고서 찬반 양론이 연일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로부터 정확하게 3월 미국 FOMC 금리 인상 44일 남았습니다. 4땡. 숫자부터가 약간 좀 그런데요. 44. 우선 연준이 긴축을 하면은 미국 실물 경기 중에서 가장 1차적으로 타격을 받는 쪽이 바로 소비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중산층 가계의 상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0이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모기지 50, 자동차 할부 20, 기타 구독료 같은 거 뭐 핸드폰비 이런 거 10, 그다음에 소비 20. 요렇게 정도의 이제 프로포션을 갖고 있는데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은 모기지하고 자동차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100 중에서 70에 해당되는 만큼의 비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보면은 미국 중산층 그 소득이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 그러니까 구인난에 따른 급여 인상으로 인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급여가 100에서 지금 120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소득이 20 생긴 건데 이게 지금 소비 쪽으로 쏠려가지고 공급망 이슈는 더 부각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최근 뉴욕 증시 실적 발표 기업들의 어떤 디테일을 보면 알겠지만은 이번 그 어닝 시즌에 실적을 판단하는데 가장 예민하면서도 때로는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오는 대목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급여가 늘어난 미국 소비자들이 금리 인상 전인 지금의 물가 상승에 영향을 안 받고 소비를 크게 늘렸기 때문에 현재 실적은 좋은데 이거야말로 결국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냐. 지금 소득이 일시적으로 늘어났지만 금리 인상이 나오면 다른 비용이 올라가면서 그걸 다 상쇄해 버릴 텐데 그때 가면 이제 지금이 가장 그 좋은 조합의 시기고 그때 가서 금리 인상 되면은 이제 소득 증가의 영향력도 다 상쇄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인데 현재 이제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기 전에 지금까지 이제 쌓아놓은 그 재고 그러니까 좀 생산 단가가 낮은 이 전에 생산 물품 이 재고를 판매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올해 1분기, 2분기 지나면서 기업들은 어떤 원가 걱정을 해야 되죠. 당연히 앞에 얘기한 인건비에다가 원재료비 올라갔고 그리고 시장에서 자금 조달 금리도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도 감소할 일만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위험 자산입니다. 제 주변에서 주식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가 본인 스스로 잘못되거나 아니면 주변에 큰 피해를 입히거나 잡혀가거나 이렇게 잘못된 사람은 많이 봤는데 은행 예금 그리고 적금 많이 들다가 잘못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보험 많이 들었다가 보장 많이 대비했다가 잘못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보험을 많이 들었다가 주변에서 해코지를 니코틴 미숫가루 타주고 와이프가 이런 거는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아직도 이제 경제 주식 투자 코너 가면은 무슨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슈퍼개미가 많은지 뭐 슈퍼개미에 뭐 책이 막 쌓여 있는데 진짜 어떤 주식 투자의 전설, 가치 투자의 산증인 워런 버핏도 지금까지 투자 관련 책을 쓴 적이 없어요. 워런 버핏에 대한 책들은 제3자가 워런 버핏의 평소 뭐 발언이나 아니면 철학이나 이런 걸 간접적으로 이제 알게 된 걸 가지고 또 워런 버핏의 포트폴리오 변동 상황 같은 걸 보고 이제 그 사람의 히스토리 이런 거랑 결합해서 이제 제3자의 정말 전지적 그 작가는 아니고 관찰자 시점에서 쓴 책이고 워런 버핏도 내가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고 투자 관련 책을 안 썼는데 뭔데 지금. 자, 이어서 우리 설 연휴 쉬는 동안 나왔던 외국계 증권사들의 한국 기업 리포트들 한번 정리해보면요. 사실 대부분이 목표가 하향입니다. 그나마 근데 삼성전자는 최근 조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이제 10만 전자 뷰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일부 목표가 상향이 있었습니다. 먼저 CLSA 크레딧 리온해 증권의 경우는 삼성 SDI는 목표가 100만 원. 그 다음에 네이버 목표가 52만 6천 원 깎았는데 역시 매수 의견은 유지했고
삼성전자는 10만 5천 원, 역시 매수 의견 유지. SK이노베이션 목표가 40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목표가를 18만 원으로 기존 17만 5천 원에서 5천 원 상향했고 매수 의견 유지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S-오일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하향했습니다. 기존의 13만 원에서. 그 다음에 네이버에 대해서는 기존 56만 원 목표가를 48만 원으로 내려잡았고 LG생활건강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현대제철은 기존의 6만 2천 원에서 5만 6천 원으로 목표가 하향. 삼성 SDI 기존의 90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역시 목표가 하향.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11만 5천 원. 사실상 외국계 중에 최상단이에요. 그리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에 SK이노베이션은 목표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깎았습니다. SKI테크놀로지도 역시 기존의 목표가 18만 5천 원을 16만 5천 원으로 하향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존 목표가 110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하향.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기존의 18,000원에서 목표가 17,000원으로 역시 하향. 현대위아 기존 7만 원 언더펄폼에서 목표가 7만 3천 원을 올리고 투자 의견은 일단 그대로 유지. 그 다음에 호텔신라에 대해서는 목표가 11만 원의 아웃퍼폼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JP모간 리포트에 나온 국내 커버리지 종목들 보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 16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하향. 삼성 SDI는 기존 95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역시 목표가 하향. 네이버는 기존의 4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역시 목표가 하향. SKI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기존 목표가 19만 원을 16만 원으로 역시 내려잡았습니다. LG유플러스도 18,000원에서 16,000원으로 역시 목표가 하향. 그 다음에 현대위아는 기존 7만 원에서 6만 2천 원으로 목표가를 하향했고 호텔신라는 7만 원에서 6만 1천 원으로 목표가 역시 깎았습니다. 대신에 SK하이닉스는 기존 16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목표가를 올려잡았고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만 전자의 선봉장 골드만삭스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목표가 10만 7천 원 그대로 유지.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목표가 9만 3천 원 역시 유지하면서 투자 의견 매수로 재확인.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기존 17만 원을 17만 3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 그 다음에 삼성 SDI에 대해서는 기존 92만 원 목표가를 90만 원으로 깎았고 삼성 SDS도 역시 18만 5천 원짜리를 17만 원으로 목표가 하향했습니다. 호텔신라는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역시 내려잡았고 LG유플러스는 18,000원으로 역시 목표가를 내려잡았습니다. 다음 UBS에서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 35만 원을 32만 원으로 내려잡았고 카카오뱅크는 역시 기존 8만 원 목표가를 7만 2천 원으로 또 깎았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목표가 4,700원에 투자 의견 매도로 역시 후려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국 종목 커버리지 리포트를 외국계 위주로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마음에 걸리는 게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한국 증시는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 건수가 늘어날수록 외국인 매도세도 역시 증가한다. 이걸 팔아서 다른 걸 사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한국 주식 비중이 줄어든다고요. 외국인의 시각에서 IPO 그러니까 신규 상장 건수 증가가 한국 증시 전체의 어떤 투자 매력도를 감소시킨다고요. 이게 제일 꺼림칙한 그래프였습니다. 아 그리고 참 제목에 저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S&P 500 지수 우리 연휴 쉬는 동안 1월 20일까지 회심의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1월 20일 코스닥이 959포인트. 우리 연휴 전에 코스닥 마감 지수가 873. 그러니까 S&P 500 지수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9.8% 올라가지고 959까지 가야 연휴 동안에 우리 득실을 계산기로 두드렸을 때 딱 2분이 된다 이거죠. 하지만 이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적용하지 않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만 없다면 다시 말해서 코스닥이 당장 내일 10% 갭상승 출발을 해도 이상할 게 없다. 뉴욕 증시하고 레벨링을 한다면 키 맞추기를 한다면 말이죠. 어쨌든 연준 금리 인상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기에 있어서 아주 고전적인 투자 전략으로는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원재료비를 출고 가격에 전가 잘하는 업종들 이를테면 뭐 정유주, 철강, 시멘트 뭐 이런 것들. 아 근데 일단 당장 내일 이 연휴 끝나고 확진자 걱정이 이제 또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일일 확진자 수가 2만 명을 넘어섰지만 사실 대부분의 오미크론 환자들이 무증상 내지는 경미한 증상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최근에 오미크론이 우세종되면서 코로나 환자들의 치명률이 1.5%까지 떨어졌습니다. 독감의 치명률이 1%니까 큰 차이가 없죠. 보통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 폐섬유화라고 하니까 듣기만 해도 약간 어감이 무섭잖아요. 폐가 섬유화돼 막 굳어져.
폐는 한번 그렇게 되면 회복이 안 된다는데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독감의 후유증도 역시 폐 섬유와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독감은 백신만 있고 치료제도 없는데 독감 백신 그 인플루엔자 이런 거 효능도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나 코로나는 백신도 있고 적어도 이제 백신 효능이 50% 넘고 그다음에 먹는 치료제 경구용 이 치료약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독감 수준으로 취급을 해도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기가 막히게도 봄 되면서 날씨 풀리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 녹듯이 코로나도 휙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계속 리오프닝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일 오랜만에 한국 증시가 이제 개장을 하는데 그동안의 미국 증시 반등 과연 어떻게 반영을 할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는 내일 뉴스를 오늘 저녁에 미리 알아야 됩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 정보 취급자들 그리고 글로벌 상위 0.1% 투자자들은 절대로 실시간 뉴스나 뉴스 속보, 종목 뉴스 따위에 도파민을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내일 나올 뉴스 정도는 오늘 저녁에 미리 보고 이미 투자 전략을 갖고 시장을 대응합니다. 여기에 실시간으로 농업적 근면성으로 증시에 임해서 수익을 내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이 위험성을 저는 계속 경고해 왔고 그게 바로 내일 뉴스 미리 보기의 취지인 정보 민주화가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내일 2월 3일 목요일 먼저 정부 일정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 벌써 38차 회의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최근 그 HDC 현대산업개발 사태 후폭풍에다가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새로운 변수로 출연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미크론 방역 체계 전국으로 확대. 이제 내일부터는 60세 이상 그리고 밀접 접촉자 등만 PCR 검사가 가능합니다. 줄 서 있다고 아무나 안 해줘요 이제. 대신에 선별 진료소에서 자가 검사 키트는 무료로 배포를 하는데 요걸 먼저 해가지고 여기서 양성 나오면 그때 PCR 검사를 해주고 그리고 동네 병 의원들도 코로나 진단하고 검사에 참여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에 백신 같은 거는 승자 독식의 구조로 어차피 예약이 돼 있었고 나머지는 다 낙과다. 나머지는 다 병풍이다. 대신에 진단키트는 이제 완전히 상비약 내지는 액세서리급으로 간다. 얘기했잖아요. 그때가 왔잖아요.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자, 이어서 내일 목요일 수전해 설비,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제조 허가 및 안전검사 실시. 수전해라는 거는 물을 전기분해해서 분리막으로 이온을 이동시키면 수소와 산소가 생성되는 전기화학적인 기술인데 양극과 음극 그리고 분리막으로 구성된 수전해 셀이라는 게 있고 최근에 그 저렴한 그린 수소 생산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형 연료전지는 이제 UAM, 도시항공교통부터 수소차 드론까지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고 둘 다 증시에 이 관련주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내일 이 이벤트 있으니까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의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이라는 정부 일정이 또 내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폐기물을 매립하고 소각했던 그런 방식에서 과감하게 탈피해가지고 열분해한 다음에 석유 원료나 수소 생산에 활용하는 방식이 최근 트렌드죠. 폐플라스틱 재활용 관련주가 바로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내일 산업부는 2022년도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 총 8,410억 원 지원이라는 보도자료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소부장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환경부는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생산자 책임 재활용 구체안 마련. 태양광 패널이 이게 또 쓰레기들이 많고 폴리실리콘 또 종류하고 성능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이제 고품질화 그리고 내일 고용부는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 중장기를 하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이제 고령화 때문에 생산 가능 인력이 감소하는데 여기에 대응하는 전략이 여기에 공개가 될 것이냐. 그럼 뭐냐? 실체는 당연히 인공지능, AI 로봇, 드론,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들이 생산 가능 인력 감소 대안이 되겠죠. 내일 중기부는 2022년 지역 벤처 투자 활성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무슨 인베스트, 창투, 무슨 투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모태펀드의 어떤 도매상 역할을 하는
예, 벤처 투자 이쪽은 아직까지 그래도 먹을 게 많다. 여기다가 청년 취업 대책으로 정부에서 청년 스타트업 육성한다고 밀고 있죠. 그럼 이제 이런 데 역할은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내일 해수부는 2021년 전 세계 해적 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해적 사건 발생 동향 이제 보면 어디가 주로 많고 이건 이제 방산부터 무인 선박 그리고 친환경 선박 이런 쪽이 이제 대안으로. 내일 복지부는 가사 간병 방문 지원 대상 차 상위 계층에서 기준 중위 소득 70%까지 확대한다고. 요거는 원격 진료, 웨어러블 요쪽으로 약간 이제 커버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공정위는 내일 대기업 집단 계열 회사 변동 현황 공개. 그러면 이제 또 K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유상증자, 인수합병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쏟아져 나올 텐데 이게 또 이제 영문판으로 번역돼가지고 외국인들이 봤을 경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내일 저녁에 드디어 사자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습니다. 여기서 4명 사자는 안철수, 윤석열, 이재명, 심상정, 가나다 순으로 읽어드렸습니다. 20대 대선 첫 TV 토론이 내일 저녁에 열립니다. 사실 이런 거는 이제 댓글 보는 맛이라 TV보다는 유튜브 채널로들 이제 많이들 감상을 하시죠. 내일 2월 3일 목요일 경제 일정은 12월 온라인 쇼핑 동향.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온라인 쇼핑의 식음료 이쪽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방역 대책 중에 백화점 쇼핑몰에 붙어있는 시식 코너 이런데 취식이 금지된다고. 결국은 이것도 저는 밀키트, 레디밀, HMR 이런 쪽의 어떤 대중화 계기가 계속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일 2022년 1차 금통위 이거 1월 14일날 개최됐던 여기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2월에도 금리 인상 추진할 수 있다 이런 얘기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 한미 통화 스와프도 깨진 이런 상황에서 환율 방어의 수단이 이거 말고는 적절치 않습니다. 다른 거는 뭐 환율 개입하기도 지금 껄끄럽고 그런 상황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다가 여러 가지 좀 통상 무역 공급망 이슈가 많은데 여기서 환율 개입까지 한다? 부담스럽죠. 내일 미국에서는 12월 공장 주문 그리고 1월 서비스 PMI가 나오고 미국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공개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고용지표는 항상 매월 첫째 금요일날 나오죠. 3월 첫째 금요일에 미국의 2월 고용지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3월 FOMC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바로미터로도 작용을 할 텐데 그 3월 고용지표가 매월 첫째 근데 바로 그 고용지표가 매월 첫째, 둘째 주 2주 동안에 집계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셋째 주, 넷째 주에는 그냥 통계 분석하고 들고 있다가 다음 달 첫 금요일에 발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첫째 주, 둘째 주가 중요합니다. 셋째, 넷째 주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1월 마지막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네요. 안 중요한 걸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정보를 얘기하다가 깨우치는 이런 자가 발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유로존의 1월 서비스 PMI 나오고 내일 ECB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는 동결할 가능성이 지배적인데 최근 영국의 어떤 선제적 금리 인상 그리고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여기다가 ECB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하고 긴축에 대한 시각이 어떤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내일 영국 영란은행이 통화정책회의를 하는데 지난 12월 달에 깜짝 금리 인상했어요. 무려 3년 4개월 만에 첫 금리 인상을 보통 중앙은행들이 12월 달에는 연말 연시도 있고 또 내년 이제 경제 좋을 것이라고 덕담하면서 넘어가는 통화정책 회의로 때우는데 그 12월에 금리를 인상했어요. 얼마나 급하면. 근데 그 이후로도 인플레이션 감소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번 회의 때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영란은행의 위상이 지금은 많이 떨어졌지만 여기 미국의 연준이 지금의 위상을 갖기 전에는 영란은행이 전 세계 금융 어떤 댐의 수문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라 블룸 레스킨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지명자 그리고 리사 쿡 연준 이사 지명자 그리고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 지명자 인준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분들의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견해를 주목해보자. 내일 증시 일정은 먼저 중국, 대만, 홍콩 증시 내일까지 춘제 우리로 치면 이제 설 연휴로 휴장입니다. 내일 또 맘스터치는 판매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뭐 뻔하죠.
글로벌 물류 대란에 따른 원부자재 가격 급등, 그리고 가맹점주분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배달 플랫폼 비용 증가, 임대료 상승 등 이런 것 때문에 이익 보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하고, 맘스터치는 이제 상장 폐지, 근데 자진으로 해서 기존 주주들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되사주는, 이런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랜 휴가 혹은 월요일장 개장 직후를 조심해라. 이게 사람이 밥도 굶었다가 갑자기 뭘 먹게 되면은 메뉴 선택이나 어떤 수량의 조절이 안 되고 막 도파민이 거기 막 지배당해가지고 비이성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듯이, 연휴 때문에 며칠 쉬었거나 아니면 주말에 쉬고 나서 월요일날 아침에 이 호가창을 보면은 여기에 갑자기 도파민이 지배당해가지고 쓸데없는 종목을 사고 팔거나 아니면 평소 내 소신과 다른, 그래서 일단 개장하고 나서 30분 정도는 약간 도파민을 어느 정도 이제 적응하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매매를 해도 절대로 늦지 않습니다.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만으로 여러분들의 안방에 매일 저녁 아직 나오지도 않은 내일 뉴스를 제가 배달해 드립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배송료는 무료입니다. 고맙습니다.